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습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외환 관련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비타민 D 하나쯤은 챙기고 계시겠죠. 보통은 이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비타민 D가 아이의 뇌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는요, 이 비타민 D가 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챙기면 좋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세모정에서 추천하고 싶은 코너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모정에 여러 코너들 있잖아요. 알찬 코너들. 그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코너, 유익해서 혹은 재미있어서 간단한 이유와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10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 그리고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네, 124일 만에 재구속된 건데요. 네. 특검이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일단 검사가 10명이 투입이 됐고 네. PPT 자료만 178장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혐의별로 나눠서 검사가 재판부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을 한 건데 증거와 법리 다툼에 공을 들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받아들여서 재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다 보셨다시피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개적으로 영화를 보러 가거나 이렇게 좀 자유롭게 활보를 했었잖아요. 예. 특히 주요 관여자들이 그 피의자들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증언이 달라진다는 점, 그렇죠. 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쩌면 특검이 이런 것 때문에 좀 비교를 해서 논리를 쌓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네. 구속영장도 유출됐다라고 하면서 특검팀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법리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회유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논리를 쌓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동할 곳은 3평 정도의 독방으로 배정받았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어요. 네. 첫 구속대랑은 다른 방이라고 하고요. 독방에 접이식, 밥상, TV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동 목욕탕 이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용자하고 겹치지 않게끔 시간대를 조율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오늘 아침 메뉴도 되게 화두가 됐는데 미니 치즈빵, 찐감자, 견과류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고 예. 전직 대통령 경호 업무는 중단됩니다. 그렇죠. 대신에 전담 교도관이 배치돼서 수용 감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최장 20일 동안 구금이 된 채 수사를 받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게 형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로 지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구치소, 법원 또 특검 있는 서울고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검팀에게 일단 구속 상태 수사하는 시간 주어진 거는 최장 20일입니다. 그렇죠. 수사 기간 총 170일이고요. 네. 그중에 20일이 이제 수감 상태 신병을 확보한 건데 특검은 이제 불법 계엄 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여기에다가 범죄 은폐, 증거인멸, 수사방해, 지연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루다 보면 군, 경찰 인사, 또 장관, 정치인들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이고요. 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을 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기구 설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당내에서도 사실은 회의적인 것 같아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거 대응하는 TF 만들자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동조한 의원도 거의 없었다더라 하는 전언도 들려옵니다. 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죄 수사 급물살을 탈 거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일단 확보를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든가 이렇게 핵심 피의자들을 지금 구속 기한을 연장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특검 구속 단계 때는 외환 혐의가 빠졌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특검이 그 사실을 밝히면서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네. 조사할 양도 많아서 포함하지 않았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그렇죠. 고강도 수사가 예정돼 있다라는 네. 것이고 이미 특검팀이 어떤 것들을 조사하고 있냐면 윤 전 대통령이 그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예. 또 군이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네. 그 작년 10월 11월 이때쯤에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하고 합참을 패싱하고 직접 드론사에다가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녹취록, 현역 장교가 말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녹취록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드론 작전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모르게 해야 된다. 삐라 전단 살포도 해야 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서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녹취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또 증언 중에는 북한이 무인기 사실을 발표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랑 김용현 전 장관이 박수치면서 좋아했다. 그렇죠.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이런 진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지금 김건희 여사 집사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예성 씨라고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집사. 근데 이거를 특검이 직접 집사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특히 한 부실 렌터카 업체가 존재하는데 이 업체에 대기업들이 대거 투자를 한 사건도 수사 대상인데요. 네. 이 업체, 그러니까 이 집사라고 하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회사예요. 네. 근데 부실 업체잖아요. 네.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그룹 계열사 이런 거대한 그룹으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습니다.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 이런 투자금융기관들도 나서서 돈을 넣습니다. 예. 근데 이 당시에 이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네네. 그래서 특검팀은 이 기업들이 부실 기업에 굳이 이렇게 투자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건지 이걸 들여다보는 건데요. 네네. 이 렌터카 업체면은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차량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유독 여기에 투자를 낸 기업들이 오너 리스크가 걸려 있었던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 회사들도 투자를 하는 대신에 어떤 모종의 대가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을 쌓은 건 2010년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 때였고요. 그 후에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지시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외로 출국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대선 전인 올해 4월에 출국을 했는데 4월이 이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서 조기 대선 결정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특검팀은 렌터카 업체 등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고 좀 제동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이 여권에 대해서 무효화 조치를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죄 확정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년 만에 다시 보직에 복귀한다는 소식 있네요. 네, 원래 그 해병대 수사단장 맡을 때 그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하던 도중에 보직 해임이 됐죠. 그렇죠. 이첩을 보류하라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했다 해서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가 됐었고 군 검찰은 그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사법원이 이후에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된 건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좀 부침이 많았죠. 보직이 해임됐고 보직 없이 혼자서 근무하다가 또 이력하고 전혀 무관한 인사근무 차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부는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내일자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위성락 국간부실장이 미국에서 이제 돌아왔고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통상, 투자, 안보 이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패키지 협의로 진행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다면서요? 네, 특히 우리가 그 패키지 협상을 역제안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냈던 서한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 이 얘기만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차피 뭐 방위비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양국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올리자라는 걸 우리 측에서 제안을 한 거고 네. 루비오 국무장관이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제안을 세 가지로 크게 압축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양측의 이견이 있더라도 동맹관계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자. 두 번째로는 통상,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걸친 패키지를 감안해서 협의하자.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열어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가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게 뭐 방위비 얘기가 중점적으로 나오진 않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위성락 실장이 설명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방위비 1조 5천억 원 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지원금이 많이 있는데 그것 또한 뭐 국제적 흐름에 따라서 늘려가려고 하고는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 같은 데 거는 뭐 조기에 회담하자. 우리 빨리 만날 필요성은 있겠다. 여기에는 공감을 했지만 네.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이건 되게 좀 예단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네. 오늘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네. 뭐 하반기 안보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지금 이 관세 협상 이게 절대 대미통상 전략 안 빠질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리고 다음 주 장관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일부 후보자들 둘러싸고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네. 특히 지금 강선우 후보자, 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죠. 네. 국회의원 시절에 의원실 보좌관을 46번이나 교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최근 5년간 51명을 임용했고 같은 기간 46명을 면직했다는 건데 네. 일단 뭐 9급이랑 인턴까지 쭉 있는데 그중에서도 4급 보좌관이라고 하면 제일 최측근이고 굵직한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4급이 굉장히 자주 바뀌었다?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참 이게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좀 뭔가 직원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네네네. 국회의원이 실제로 그랬다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도 특히 또 여가부 장관이라는 거는 또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네. 네. 그래서 SBS는 옛 보좌진 증언을 단독 보도했어요. 수시로 자택 내 쓰레기 상자를 버리라고 지시하고 변기 비대에 문제가 생기자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갑질 의혹까지 터져버린 거죠. 근데 강선우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서 청문회 때 답변드리겠다. 그리고 갑질 의혹은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고 변기 수리를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네. 지금은 일단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글쎄요,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세세한 어떤 갑질과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네. 46번 직원이 교체됐다라는 그렇죠. 자체가 보여주는 굉장한 의아함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부 장관 자리에 이진숙 후보자 의혹도 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네. 제자 논문하고 사실상 동일한 논문을 발표했고 본인을 제1저자로 올렸다. 그리고 그다음에 참여 학생의 이름을 빼버렸다. 뭐 이런 건데요. 네. 지금 논문을 살펴보는 그런 취재들 보면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문장을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바꾸긴 했지만 네. 주요 내용은 똑같다.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또 의아하게도 이 과정에서 지금 갑자기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 제자들이 호소문을 냈어요. 네. 충남대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환경계획실험실 원우 1동 이렇게 명의로 억측이자 오해다. 이런 호소문을 냈는데요. 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해당 논문은 프로젝트 기반 연구고 교수님이 연구 기획 단계부터 진행 세부 사항, 결과 검토, 세부 수정 보완까지 직접 수행했다. 교수님이 주 저자인 건 당연하고 학생 주도 연구는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지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은 교수님이 본인의 학위 논문 주제로 활용할 것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것이 일반적인 연구실 분위기였다. 네. 제자들이 직접 나섰네요. 네, 그렇게 호소문까지 쓰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어쨌든 간 각종 논란 이게
이 강선호 후보자랑 이게 또 따로따로니까 어떻게 확산될지 아니면 수그라들지 이건 봐야 되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좀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라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낙마 여부도 열어놓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피어오르는 중입니다. 네. 자, 이런 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제 당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요. 국민의힘은 또 새로운 혁신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2파전이죠.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네.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의원회관 물려받았다. 사무실 물려받았다. 네. 818호다. 이렇게 명심을 내세우면서 부각시키고 있고 예. 또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내란죄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겠다 하면서 강경 모드로 가고 있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당원들 지지세가 강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여론조사에서도 좀 정청래 의원이 당원들 사이에서는 좀 높게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하면서 내가 이제 당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별 순회 경선 오는 19일에 충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혁신위가 좌초되고 윤희숙 혁신위를 띄웠어요. 그렇죠.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임명을 했는데 벌써부터 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임명 직후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지도부로부터 전권을 약속받았느냐 했는데 윤희숙 위원장이 전권을 미리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다. 라면서 예. 좀 당원의 의견을 미루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사퇴하고 그 자리 간 거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원래 윤희숙 위원장한테도 인적 쇄신 꼭 해야 된다. 혁신위원장 되셨으면 그거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정작 이제 새롭게 올라간 윤희숙 위원장은 다른 입장을 좀 내고 있는 거고요. 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혁신위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인적 쇄신을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청산 대상자들이 똘똘 뭉쳐서 혁신위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활동 기한도 다음 달 31일까지로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정권 없는 혁신위가 얼마나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오히려 혁신위 무용론도 벌써부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출발부터 앞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모정의 코너는 무엇인지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 2180님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오늘의 뉴스 챙겨 듣습니다. 6535님 오늘의 뉴스 추천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뉴스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해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 6136님 매일 잘 듣고 있고요. 오늘의 뉴스 강력 추천합니다. 조현정 평론가님이 잘 정리해줘서 이것만 들어도 충분합니다라고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의 뉴스 추천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밖에 코너들 보면 2196님은 수요 금융시장 코너 추천합니다. 제 주변에 개미가 많아요. 아이고. 저를 비롯해서 지금 피눈물 흘리는 중이다. 같이 들으면서 공부하자고 추천하고 싶다라고 해주셨고요. 5334님 화요일에 하는 IT 정보, IT 이슈 제일 흥미롭습니다. 항상 새롭고 신기한 이야기들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정말 뭔가 미래를 공부하는 느낌이라서 재밌거든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비슷한 느낌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3288님 잠시 후에 있을 하프타임 뉴스 간단하게 오늘은 없군요. 네, 간단하게 중요한 걸 딱딱 정리해서 알려주시니까 TV 뉴스를 못 보는 저도 이 코너 하나로 핵심을 알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오전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작업으로 더디늘은 보이는 곳들이 많은데요. 익산 장수 고속도로 장수 방향입니다. 완주 부근에서 3km가량 평소보다 정체인데 작업 여파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점촌 함창부터 문경세제까지 6km 구간 정체가 심해졌는데 차선 그리기 작업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 정체고요. 강원 지역 둔내 나들목에서 3km가량 정체인데 이 역시도 작업 여파입니다. 광주 원주 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터널 일대 정체고요. 더 가서는 대신터널 부근에서 차량 화재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봅니다. 스포츠 핫 이슈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세모정에서 추천하고 싶은 코너 뭐냐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데 2712님 스포츠 코너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정현우 PD님이 일목요연하게 스포츠 소식 정리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 지인인가요? 저 핸드폰에 2712님 한번 찾아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KBO 리그 네. 전반기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미 한화 이글스가 전반기 1위를 확정을 했고 네. 50승 고지도 가장 먼저 밟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전반기 경기가 마무리가 되고 야구 팬들이 이번 주말 올스타전 이후에 약 일주일 정도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중간 잠시 이제 아쉬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화 이글스가 말씀하신 대로 50승에 선착을 했는데 네. 이렇게 50승에 한화 이글스가 선착을 한 거는 한화 구단으로서는 처음이고요. 전신이었던 이 빙그레 이글스 시절이었던 92년 이후로 무려 33년 만에 와. 전반기 1위가 되겠습니다. 예. 이때가 이제 그 역대 50승을 선점한 팀들을 좀 알아봤는데 네. 82년 또 88년까지는 전후 리그였고 그다음에 이제 양대 리그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50승을 선점한 팀이 정규리그에서 우승할 확률이 71.4%입니다. 오, 35번 중에 25번 50승 선착한 팀이 우승을 했고요. 네. 이 중에서 21번을 그러니까 이제 60% 정도의 확률로 한국 시리즈 우승도 가져갔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6분 응선 한 7분 응선까지는 한화가 지금 넘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한화가 이렇게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섰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순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네. 전반기 종료 앞두고 지금 순위 어떤지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6부 7부 능선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다른 팀들도 희망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2위인 LG가 3경기 반차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3위 롯데자이언츠가 한 경기 LG와 한 경기 차 네. 이렇게 추격을 하고 있고 4위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에 한화에게 2연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 경기 반차로 또 롯데를 추격하고 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5강 가을 야구의 마지막 티켓을 두고 다투는 팀이 SSG와 KT 동률입니다. 게임차 동률로 거의 공동 5위에 가까운 행렬을 보이고 있고 네. 여기에 또 삼성까지도 한 경기 반차 그리고 8위인 NC까지도 또 반경기 차 굉장히 촘촘하게 네. 8위까지도 구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팀들이 전력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네. 현재 이제 최하위에 처져 있는 키움 히어로즈가 워낙 성률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키움 같은 경우는 전반기를 이제 현재는 2할 9푼 9리 3할에 미치지 못하는 승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 타선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회해야만 후반기에 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PD님 전반기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네. 유독
올해 활약이 좀 돋보였던 선수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역시 현재까지 MVP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한화 이글스의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 두 외국인 선수가 가장 눈에 띄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화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거라 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KBO 리그 올해 이제 신인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예. 투수는 이 LG 트윈스의 송승기 선수 그리고 타자에서는 이제 KT 위즈 안현민 선수. 네. 안현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규정 타석에 아직 충족을 한 해 만에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WAR 그러니까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는 정규리그를 모두 뛴 선수들보다도 훨씬 높은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순도 높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 타자 중에서 최고령이라고 할 수 있는 83년생 최영우 선수가 이야. 올스타에도 선정이 됐었고 프로 네. 이제 부상으로 조금 중도하차긴 했습니다만 예. 그야말로 회춘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최영우 선수도 눈에 띄고요. 네. 지난 시즌에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로 삼성에 합류해서 이번 시즌 홈런왕을 달리고 있는 이 삼성의 디아즈 선수의 활약도 전반기에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그리고 네. 한화의 선발 투수의 폰세가 있었다면은 마무리에는 또 이 선수가 있었죠. 김서현 선수. 네. 초반에 이제 신인으로 입단해서 조금씩 부침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덧 좀 국가대표 마무리까지 넘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이 선수 역시 한화 1등 질주에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원석 선수가 또 KT 위즈로 이적한 이후에 조금씩 아쉬웠던 부분을 이제 만회하면서 이번 시즌 좌완 에이스로서 더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선수들이 전반기를 좀 빛낸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루두루 뭐 팀별로 포지션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선수들을 또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게 올스타전이잖아요. 네. 이번 주말 열리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전 한화이글스 신구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네. 사실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올스타전이 오히려 좀 볼거리가 적다. 선수들의 팬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네.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한 1, 2년 전부터는 선수들이 거의 연예인에 부응할 정도로 분장이라든가 네, 어떤 네. 그 이벤트들 준비를 너무 잘해와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선수가 또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할지 가장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또 스탬프 투어가 이번 시즌에 또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네. 팬페스트존 전역을 이제 팬들이 누비면서 이제 팬 스탬프 투어를 다 받아오면은 네. 올스타 굿즈를 또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KBO 리그 내에서 굿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이 성황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죠. 희소성 있는 굿즈이다 보니까 이 팬들의 스탬프 투어 또 기대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처음이니까 또 더 맞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굿즈를 또 제공할지도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마케터 존에서는 풀 카운트 챌린지라 그래서 팬들이 직접 야구공을 던져보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도 갖고 그라운드 위에서 선수들에게 어떤 배팅이라든가 피칭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오. 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 볼파크 메인 게이트 앞에서는 팬 버스킹 공연도 펼쳐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 아마 뭐 야구도 물론 재밌겠지만 이런 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흥이 많은 팬들은 이 버스킹 장에서도 또 이제 좋은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올스타전 중계에 있어서 이 데이식스 작년에 또 이제 그 축하 공연으로 네. 빛내줬던 데이식스의 성진 씨가 또 스페셜 해설로 나설 예정이기 예, 때문에 예. 경기장에 가지 않고 중계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또 올스타전만의 묘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축구 대표팀 소식 살펴보죠. 이 K리거들로 팀을 구성해서 동아시안컵 나선 홍명보호. 네. 첫 상대 중국과의 경기에서 3대0 뭐 완승을 했는데 결과도 결과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런저런 실험을 또 많이 했어요. 그렇죠. 물론 A매치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뭐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A매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전 점검 그리고 K리그 내에서 두각 나타냈던 선수들을 조금 더 검증해보는 기회로 네. 많이 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제 그렇다 보니 유럽파 선수들이 모두 빠져있는 엔트리거든요. 네. 중국전 같은 경우는 김봉수 선수를 비롯해서 이호재, 강상윤, 또 모재현, 서민우, 이승원 선수 등 6명의 선수가 A매치 데뷔전을 또 치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전 직후에는 이제 홍콩전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 전력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 중국전에서 데뷔를 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뭐 골키퍼 김동원 선수라든가 수비 쪽에 서명관, 조현택 그리고
변준수, 김태현, 정승원 선수 등이 A매치 데뷔 기회를 받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특이점이 홍명보 감독이 3백 전술을 또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이 축구계에서 3백이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한 전술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내년에 열릴 월드컵을 앞두고 다양한 좀 전술적인 시험을 하면서도 A매치로서의 경험을 가져가기에는 이번 동아시안컵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남은 경기가 방금 말씀해주신 홍콩 그리고 일본 경기죠. 맞습니다. 이 FIFA 랭킹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23위 그리고 홍콩이 153위입니다. 좀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 네. 상대 전적도 22승 5무 2패 좀 압도적입니다. 마지막 예. 패배가 무려 1958년까지 거슬러 아이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선수들을 좀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 네. 한 가지 좀 걱정 아닌 걱정이라면은 이 중국과의 개막전이 열렸던 용인 미르 스타디움의 관중석이 공식 집계 관중이 4,000명 밖이었어요. 맞아요. 네. 예, 좀 적은 편이었다 보니까 네. 홍콩전은 경기 특성상 더 적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관중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일단은 해외파들이 빠졌다는 점도 있겠지만은 네. 뭐랄까 좀 홍보가 좀 덜 된 게 아닌가. 맞아요. 지금 A 매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국제 대회거든요. 심지어 네, 네. 이 사실 자체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홍보에 좀 부족함에 있어서 팬들이 찾아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더 대회 인지도도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경기력까지 보여준다면은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중들과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다음은 VNL에 참가 중인 여자 배구 대표팀 소식인데 네. 지금 18개국이 참가 중인데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강등 위기에 놓여 네, 있다고요? 이 18개 나라들 중에서 최하위에 이제 자리하게 되면 강등을 하고 내년 시즌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네. 그런데 18개 나라 중에 17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아하. 18위에 있는 세르비아가 현재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세르비아가 이럴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찾아봤더니 에이스 배구 여제라 불리는 티아나 보스코비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네. 근데 한 가지 악재가 3주차부터 이 보스코비치가 복귀합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르비아가 승수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높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1승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지 세르비아를 제치고 잔류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열렸던 이 폴란드전에서 우리나라가 1세트를 먼저 따내면서 조금 희망을 가졌었는데 2, 3세트, 4세트를 모두 내주면서 결국 또 패를 하나 또 추가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경기는 이제 10일 날 일본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일본 역시도 이제 굉장히 세계 랭킹도 5위로 높은 데다가 홈팀입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여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다가올 12일과 13일에 있을 각각 불가리아와 프랑스전에서 승수를 쌓기를 좀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리미어리그 즐겨보던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네. 디오고 조타 선수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뭐 포르투갈 국가대표이고 맞습니다. 또 리버풀 공격수로 지난 시즌 EPL 우승도 했잖아요. 맞아요. 이 네. 디오고 조타 그리고 이 동생도 축구 네. 선수인 동생인 안드레 실바 두 선수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스페인에서 자동차를 타고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네. 자동차가 불타면서 네. 사망하는 조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원래는 배를 타고 향할 예정,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이동을 했을 예정이었는데 당시에 이 디오고 조타 선수가 폐수술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이고. 비행기 탑승 자제를 권유받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하필. 이게 네. 또 상황이 이렇게 되려니까 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됐었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시의 사고 현장 영상을 보면은 차량이 좀 전소된 네.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팬들의 마음 역시도 좀 안타깝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 이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주장인 호날두 네. 또 팀 동료인 디아스 선수가 참석하지 않아서 또 팬들로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뭐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물론 않았습니다만은 호날두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에게 이목이 쏠리다 보니까 정작 고인을 향한 애도의 마음이 조금 희석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그 호날두 선수의 누나가 아버지 장례식 때 몰려온 구경꾼
사기꾼들 때문에 이제 좀 불편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한편 이제 또 다른 언론에서는 호날두 선수가 디오고 조타의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장례식에 그러게요. 불참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 팀 동료 루이스 디아스 같은 경우는 네. 장례식장 참석은커녕 좀 파티에 참석하면서 이제 구설수에 올랐거든요. 예. 이 파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아스 선수의 아버지가 주최한 파티였는데 과거에 이 디아스 선수의 아버지가 납치당했을 때도 이를 좀 응원하는 셀레브레이션을 디오고 조타가 보여준 적도 있었고 네. 또 이제 포르투갈에 있을 때도 약간 호의를 베풀어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스포츠 이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생활경제 뉴스, 또 부모님들 고민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그리고 라디오 객석 일열 목공소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노력도 아니하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만 바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속담으로 홍시 떨어지면 먹으려고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누웠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면서도 뜻이 약간 다른 속담으로 감나무 밑에 누워도 삿간 미사리를 대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사리는 삿갓이나 여러 종류의 간 밑에 대어서 머리에 쓰게 된 둥근 테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저절로 떨어지는 감을 얻어먹으려 하여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삿간 미사리를 입에 대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의당 자기에게 올 기회나 이익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행운이나 이익이 틀림없을 것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드린 속담은 모두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것인데요. 누운 나무에 열매 안 연다라는 속담도 비슷한 뜻입니다. 이 말은 죽은 나무에 열매가 열릴 리 없다는 뜻으로 사람도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으므로 열심히 움직이고 일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을 참고로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덥고 습한 가운데 무더위 열대야가 서쪽과 내륙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부지방은 지금 맑은 날씨라 일사도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이 밖의 지방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기류 수렴에 의한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소나기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주도에 또 오후부터는 전라권 서부와 경남 남서 내륙 쪽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20m 정도 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에도 역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해안가 쪽에 너울성 파도도 높고 또 해상의 물결 또한 이 남쪽으로 상당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풍이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 대전, 광주 35도, 대구 32도로 예상되고요. 강릉은 28도로 이 동풍 영향을 받는 동쪽은 상대적으로 폭염이 완화돼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25도, 낮 최고 36도 정도로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4.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구속된 뒤 처음으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꼽았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기간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신청 안내 등을 빙자한 문자결제 사기, 스미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URL 링크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류 브랜드 블랙야크 운영사가 이름과 성별, 휴대전화번호와 주소 일부 등 34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만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생활 경제 뉴스. 오늘도 참종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 동결하기로 결정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경기를 감안하면 금리를 내려야 마땅하거든요. 네. 지금 거의 1년째 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근데 지금 보면 수도권 집값도 심상치 않고 예. 가계대출도 늘어나고 있고 물론 뭐 정부가 이제 6.27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좀 금융시장의 과열을 좀 잠재우자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금통위원 저는 만장일치였어요.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 동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이제 여기에 금리를 만일 낮추게 되면 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 2.25까지 벌어져요. 미국은
4.5%. 네. 우리는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5월에 금리 내렸잖아요. 네. 지난 5월에 금리 내리면서 금통위원들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니 6명 중 4명이 석 달 이내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석 달이면 5월이었으니까 네. 6월, 7월, 8월 중에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금통위가 1년에 8차례 열리는데 네. 하반기 4차례 오늘 빼니까 이제 3번 남았거든요. 네네. 아마 8월에는 내리지 않을까라는 다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모처럼 좀 반가운 소식인데 유통업체들이 뭐 라면, 빵, 커피 이런 인기 먹거리들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라면값을 꼭 집으니까 네. 가공식품 업체들이 바짝 긴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정치적 이제 혼란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이 원재가 있고 네. 플러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물가 안정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하니까 바짝 엎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가공식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난달에 1년 전에 비해서 가공식품이 이 4.6%가 올랐는데 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2.2니까 그게 2배 이상. 그러네요. 가공식품이 더 많이 뛰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가면 마트에 가면 다 많은 품목들이에요. 라면 같은 것들. 빵 매일 먹잖아요. 네, 커피 네. 매일 안 드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여름철 앞두고 뭐 아이스크림, 삼계탕, 주스 불티나게 팔리는 품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식품업계하고 정부가 간담회를 했는데 대형마트, 편의점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게는 이제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 네. 1+1 행사를 한다거나 네. 이러면서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그 내용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내리게 되면 이게 내용물 약간 줄이거나 우리 막 아시잖아요. 지속가스 많이 들으면 이게 펑펑하지만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도 용량이 막 줄어들거나 네. 이런 건 좀 경계를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애주가들에게는 조금 달갑지 않은 소식일 텐데 소주와 맥주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소주하고 맥주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달입니다. 이게 지금 외식 소주 물가예요. 외식이라는 건 식당이나 술집에서 파는 소주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반 마트가 아니라 이 소주값이 1년 전에 비해서는 0.1%, 외식 맥주값은 0.5% 올랐는데 각각 9개월간, 7개월 만에 하락세가 멈춘 거예요. 그동안에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네. 맥주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프로모션을 종료하니까 체감하기로는 좀 오른 것처럼 느끼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 정말 이렇게 술값까지 낮춰서 음식을 팔았는데 그래도 장사가 안 되니 차라리 접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이유든 애주가들한테는 좀 씁쓸한 소식입니다. 네. 저는 뭐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이런 소식 들리면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같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요즘 뭐 진짜 다들 막 어렵다고는 하는데 가계 여윳돈을 보니까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게요. 네. 제가 세상을 잘못 살았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지갑은 늘 비어 있어. 마이너스 통장이야. 남들은 넉넉히 쟁여놓고 살고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네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열심히 밤새고 공부를 했는데 나만 성적이 안 좋아. 이런 옆에서 느낌. 이렇게 노는 것 같았는데 맞아요. 성적은 잘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느낌? 네. 근데 정말로 보니까 1분기 가계 여윳돈이 약 93조 원이에요. 이게 역대 최고인데 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니까 30조 원 넘게 늘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네. 1분기니까 1월, 2월, 3월이거든요. 네,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이때 상여금 받거든요. 보너스. 네. 뭐 상여금으로 진짜 소득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렇죠, 또 그렇죠. 하나 우픈 얘기는 뭐냐? 네. 경기 안 좋으니까 소비 줄였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넣으니까 목돈이 안 들어간 거야. 잠깐 내 통장에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석 달 만에 이제 30조 원 어디로 이제 들어갔을까? 그 이웃돈 어디서 놀고 있느냐? 네. 예금, 예금. 주식, 펀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윳돈 중간은 딱 1분기까지만
네. 한 해는 예상하기로 네. 2분기부터는 사실 수도권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윳돈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저게 저 심포될 거야라고 했는데 약간 위안은 돼요. 자 그리고 요즘 뭐 방금도 주식 얘기해 주셨는데 금융지주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맞습니다. 아유 나는 배당소득 받아본 지가 없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는 게 무슨 소식이냐라고 하실 텐데요. 네. 이게 연간 이자하고 주식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네. 종합 과세. 종합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자 배당만이 아니라 네가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되면 굉장히 커져요. 커지죠. 네네. 그러니까 이걸 누진과세로 한다는 거고 누진세율로 과세되다 보니까 예. 최고 세율 얼마까지 맞느냐? 지금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최고 49.5%. 거의 절반을 맞습니다. 세금으로 네.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네. 종합소득처럼 근로사업소득을 합치는 게 아니라 이자 배당만 따로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의 세율 최대 25% 절반 정도로 낮아져요. 네. 네. 그러니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지주사들이 모처럼 아. 환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이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해요. 배당 촉진할 때 세제 개편 주변 중이고 준비 중이고 아마 이르면 7월 중에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아마 배당 관련한 종목들 이제 금융주들 이제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소식이 들리면 굉장히 빠르게들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는 항상 또 한 발이 늦고 요즘 많이 들렸던 말이 나이 들면 자식보다 집 한 채가 효자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이 주택연금 가입이 늘고 있다는 소식 전에 드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히려 이거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줄고 중도 해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좀 우픈 현상이긴 한데 주택연금의 이제 장점은 한 주택을 가지고 매달 똑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입 시점 집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가입 시점보다도 집값이 좀 오를 만하니 네. 차라리 팔자. 아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봤더니 지금 5월 중에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한 달 만에 24% 줄었어요. 오, 네. 그런데 해지, 중도 해지 건수는 무려 10.5% 더 늘었습니다. 늘었고요. 아하.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신중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왜냐 이게 중도 해지할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받았던 원금과 이자는 토해내 일시에 상환해야 하잖아요. 아이고, 예. 여기다가 주택연금 처음 가입할 때 가입비 형식으로 내는 초기 보증 보험료가 있어요. 네. 이게 꽤 만만치 않아. 전체 주택 가격의 1%에서 1.5%예요. 오, 그래요. 이거 그거 꽤 들 커요. 네네. 몇백만 원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 해지했다. 3년 동안은 재가입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그 뭐 자동차 판매량 이렇게 살펴보니까 젊은 층보다는 오히려 고령층이 더 많이 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젊은 층이 돈이 없어요. 취업이 안 되니까. 그건 그렇죠. 좀 몇 년 전만 해도 플렉스. 나는 못 욜로. 나는 맞아 뭐. 욜로. 예. 곧 죽어도 좋은 차 산다. 삐까뻔쩍한 차 산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한 데이터를 보니 올 상반기 기준 20대 30대 신차 등록 비용은 10년 만에 최저일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오, 그런데 네. 오히려 60, 70대 비중은 오르고 있어요. 아, 이게 취업난 고물가라 보니 청년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하자, 공유차량 이용하자 네. 이런 걸 선호하는 인식 변화가 좀 있고 네. 고령층은 자산이 좀 있어요. 은퇴하고 보니 좀 시간도 널널하고 그다음에 나 체력적 여력도 좀 있어. 그렇죠. 차 사서 놀러 가보자. 이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노후에서 차량 구매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자, 다음 소식은 이게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가 각종 분쟁을 겪고 있고 정부가 그래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어요. 네. 무주택이신 분들 전용 면적 이제 이 85제곱미터 이하 한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금 저렴하게 땅을 구입을 해서 민간 분양보다도 저렴하게 분양받자 이런 조합이거든요. 네. 이런 건설하는 제도가 있는데 최근에 봤더니 지금 주택 공급무 우려도 굉장히 큰데 전국에 있는 지역 주택 조합 가운데 30% 정도가 분쟁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취지는 좋잖아요. 네네. 좀 저렴하게 이제 십시일반 이제 주택을 마련하자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니까 부실 운영되고 있고요. 탈퇴하고 있고 환불 지연 고 공사비 폭탄 받고 있고 각종 문제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618개 조합 가운데 187곳이 네. 분쟁 때문에 딱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마 이거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실태 점검을 파악한 이후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뭐 선을 연결해서 충전하는 것보다도 무선 충전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게 휴대전화 뒤쪽에 뭐 신용카드나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상태로 무선 충전을 하면은 뭐 과열이나 고장이 날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요. 젊은 층들 대부분 카드지가 별도로 안 갖고 다니고 네네. 스마트폰 뒤편에다가 이제 뒷면에다 끼워놓고 다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 무선 충전하게 되면 고장이나 화상이 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실제로 산자부 국가기술 표준원이 신용카드 뒷면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에다가 신용카드 있는 상태에서 무선 충전하게 되면 과열, 고장, 화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선 충전 보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정용뿐 아니라 차량용 등에서도 이 부주의한 사례가 이제 많아진 것이 때문에 네. 이런 조치가 나온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걸 조금 더 SNS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추천하고 싶은 코너 뭐냐고 이렇게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 5988님이 저는 생활경제 뉴스가 좋아요. 경제 정보는 찾아다 듣고 있습니다. 재테크 관심 많거든요 하면서 고맙다고 연락을 또 주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생활경제 뉴스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코너. 자, 김태경님은 세모정은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하지만 특히 저는 한끼실로 코너 아주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세상 시끄러운 뉴스들로 복잡해도 이렇게 재밌는 얘기로 풀어줘서 기다려지는 코너입니다 해주셨고요. 1224님 세모정 모든 코너가 다 유익하니까 어느 하나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 고르라면 스포츠 코너죠. 조금 전에 또 전해드렸는데 정말 재미있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슬로바키아 질리나에서도 새벽에 듣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어제 여쭤봤는데 이분 어제 또 보내셨으면 제가 또 뭐 뽑아서 선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전화가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럼 꼭 받아주시고 세모정 재밌어요. 유익해요.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지금 세모정에서 추천하고 싶은 코너 청취자분들께 문자로 받아보고 있는데 이 코너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0928님 우리 아이는 왜 꼭 챙겨들어요. 아이 키우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셨고요. 5944님 항상 아이들의 모든 면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셔서 아이 돌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해주셨고 5893님 아기 삼형제 키우는 할머니예요. 지인들에게도 라디오 상담소 자주 소개합니다. 오늘도 아이들 비타민 D 정보 얻으려고 메모지 들고 대기 중입니다. 손주 육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비타민 D 얘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건강 위해서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네.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요즘은 다 영양제를 챙겨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혹시 드시는 거 있으세요? 비타민 D 챙겨 아니 먹고요. 여러 가지 챙겨 드세요. 챙겨 예, 예. 먹고요. 뭐 종합 비타민도 먹고 유산균 아침에 꼭 먹고. 아, 네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잘 챙겨 드시는데 네.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 면역력 그리고 뼈 성장에 좋다고 해서 비타민 D를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들 먹이시곤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비타민 D는요, 뼈 성장뿐만이 아니라 뇌 발달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아이들의 면역력과 뼈 건강은 물론 뇌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정연경 선생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과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비타민 D가 뭐 좋다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뇌 발달에도 이렇게 큰 영향 미치는지 모르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세로토닌, 행복 전달 물질 이거 잘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예, 예. 이 세로토닌은 우리가 기분을 느끼고 충동 조절하고 잠자고 소화하고 통증 조절하고 식욕 느끼는데 깊이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네.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뇌 세포 사이사이를 움직이며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이에요. 네. 이 종류는 무수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 세로토닌은 편안한 마음, 깊고 안정된 수면 이런 것들과 큰 연관성을 가집니다. 네. 듣기만 해도 좋은 것이다라는 느낌이 팍팍 들죠. 네. 예,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은 그런데 원료 물질이 있어야 만들어지는데요.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조절되는 데 있어서 이 비타민 D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부모님들께서 이제 소아과에 가시게 되면 비타민 D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예, 뼈 건강에 필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제 신체 건강에 필요하다는 건 잘 아시겠는데 뇌 건강에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자는 사실, 세로토닌 형성과 조절에도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실게요. 네, 이 뇌 발달을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보통 뭐 아이가 태어나고 한 36개월 정도까지가 그 뇌 발달의 뭐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시기에 좀 집중적으로 먹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 뇌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자면요. 네. 뇌라는 게요. 만 3세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살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20살까지도. 우리 뇌라는 거는 뭐 네. 태어났을 때 아니면 영유아기 때 딱 결정되어서 뭐 그게 평생 지속되고 파괴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보통 이렇게 알고 있지만 네네. 물론 또 저조차도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20살까지 계속 자라나는데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뇌라는 것도 뭐 심장이나 뼈처럼 신체의 장기 중 일부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뇌도 당연히 계속 자라납니다. 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근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 5살짜리 아이가 하는 거짓말 우리 대부분 다 눈치챌 수 있거든요. 알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지 능력이 5살짜리 인지 능력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서 참과 거짓을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 5세 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보다는 보통 인지 낮거든요. 네. 아직 뇌가 덜 컸기 때문인데 이건 마치 제가 키가 작지만 굉장히 작은데요. 5세 아이보다는 무조건 큽니다. 네, 그냥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른이라서 5세보다 성인이 되는 기간 동안 뼈가 더 많이 자랐기 때문인데 그것처럼 아이들의 뇌도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납니다. 네. 그래서 뭐 3세까지가 무조건 비타민 B가 막 많이 써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계속해서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키도 급성장기가 있고 완만한 성장기가 있는 것처럼 뇌도 출생후 2, 3세까지 한 번, 그다음에 사춘기에 한 번 이렇게 한 2번 정도 뇌의 급성장기가 찾아옵니다. 예. 이 뇌의 급성장기 2, 3세 때까지는 소위 말해서 뇌 발달의 가성비가 좋아요. 예, 좋은 가성비? 자극을 네. 하고 질 좋은 음식 섭취를 하고 네. 운동을 많이 하고 뭐 영양소를 잘 섭취하면 뇌가 쑥쑥
좀 가성비 있게 잘 자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비타민 D가 가지는 영향도 분명히 크겠지만 자랄 때까지 사실은 이제 노년기까지도 비타민 D 섭취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뭐 이 관리나 어떤 뭐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계속 해야 되지만 특히 이때 이 시기가 가성비가 좋으니까 조금 더 그렇습니다.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비타민 D가 조금 부족한 결핍된 아이들은 혹시 발달 지연이나 뭐 발달 장애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서 일단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D가 결핍됐다고 발달 지연, 발달 장애, 자폐가 일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예, 그것은 아니지만 네. 그냥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비타민 D 결핍이 뇌성숙 및 신경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고요. 네. 특히 임산부도 비타민 D를 잘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야 퇴화의 뇌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신경세포를 딱 보호하고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뇌 안에서도 계속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네. 그거를 억제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뇌를 탄탄하게 만들어준 데 도움을 주죠. 예. 우리가 그 의학적인 결론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연관성과 인과관계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네. 예,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뼈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구루병, 다리가 휘는 병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진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비타민 D가 결핍되는 것이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는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자폐를 일으킨다, 뭐 지적장애를 일으킨다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영유아기의 정상적인 뇌 발달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 방송 이제 들으시면서 보호자들께서 이 비타민 D 영양제 진짜 꼭 챙겨줘야겠다. 뭐 먹고 있으면 더 줘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비타민 D 농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무조건 외부 영양제 섭취를 꼭 해라는 의미로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비타민 D는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햇볕을 충분히 쬐면 자연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특히 많이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 쑥쑥 자라는데요. 그게 많이 뛰어놀면서 햇볕을 받으니까 얘네들이 햇볕 없는 시간에 뛰어다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D 생성이 많이 이루어져서 키가 분명히 크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많이 뛰어노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비타민 D를 몸에서 충분히 만들어내려면 10시에서 3시 정도까지 시간 동안. 낮 시간. 네, 비타민 예, 자외선이 제일 셀 동안 그것도 4월 달에서 한 11월 달 사이에 그것도 하루에 네. 적어도 10에서 30분을 3번에서 5번 정도 아이고. 햇볕을 쬐어줘야만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 있어야겠는데요. 사실 거의 네.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은 보통 이제 어린이집에 가 있거나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고 네. 주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나가 놀기는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미세먼지나 추위 아니면 지금도 자외선은 충분하던데요. 너무 더워서 밖에서 활동하는 게 위험할 수도 큰일 있죠. 나요. 네. 예, 그럴 때는 이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음식물에도 비타민 D가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대표적인 음식이 아주 흔해서 좋습니다. 계란입니다. 이 계란 네. 노른자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연어와 고등어, 대구, 간유 이런 데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걸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유 안에 비타민 D가 뭐 들어 있어서 따로 먹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있던데 맞나요? 네, 보통 이제 분유에는 비타민 D가 아주 충분히 많이 들어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모유가 비타민 D가 좀 적은 게 치명적인 하나의 약점이거든요. 다 좋은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분유가 이제 자신의 어떤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보통 많이 포함을 시킵니다. 네. 예, 그래서 충분한 양이 보통 들어있기 때문에 분유를 먹는 이렇게 한 1세까지 이런 아이들은 비타민 D를 보충을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햇볕을 통해서 몸에서 만들어내는 비타민 D가 보충제보다 조금 더 우수한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의 상승 효과. 이거는 햇볕을 통해서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때 더욱 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분유를 먹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충분한 일조량을 만끽하게 해주는 것은 뇌 발달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영양제나 보충제로 이제 아이들에게 비타민 D를 먹일 때
뭐 언제 얼마나 먹이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비타민 D를 학창 시절 가정 시간에 배웠던 정보가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지용성, 네. 즉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의 비타민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의 비타민은 대표적으로 아데크라고 해서 ADEK가 대표적인데 네. 이것들은 물에 녹지 않아. 그러니까 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몸에 차곡차곡 쌓이기가 쉽습니다. 예. 피가 물 성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비타민 C와 같은 것들은 소변으로 잘 변환돼서 배출이 되는데 네. 비타민 D와 같은 지용성은 피에 녹질 않으니까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과잉 복용에 항상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네.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으면 고칼슘 혈증이 생겨서 콩팥에 쌓이고 동맥에 쌓이고 이럴 수가 있어서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이 비타민 D는 얼마나 먹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네. 명확한 권장 섭취량이 연령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 네. 이것이 이제 나이별로 구분이 되었을 때 만 1세까지는 400 IU. 네. 이 IU라는 게 비타민 D를 설명하는 단위거든요. 네. 400 IU. 그리고 이 비타민 포장지에 이런 농도들이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 국산이 아닌 이제 수입 제품을 우리가 그냥 직구를 통해서 구매한다 그랬을 때 IU가 없다면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 마이크로그램이면 곱하기 40 정도라면 IU가 돼요. 그러면 한 1600 IU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하간 만 1세까지는 400 IU가 권장량이지만 1000 IU는 안 넘기면 좋습니다. 400에서 1000 사이. 1000 사이. 예. 네. 그리고 1세 이상부터 18세까지는 600 IU입니다. 예. 600 IU는 필요하지만 3000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00에서 3000 사이. 예, 그래서 보통 약국에 가시거나 해서 나이를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약사님들이. 그러면은 뭐 1세다 그러면은 1000짜리 많이 주시고요. 네. 뭐 1세 넘어갔다 그러면 2000짜리 많이 주세요. 예. 그래서 항상 비타민 사시는 경우에 포장에 적혀 있는 권장 나이와 IU를 잘 살펴보고 사셔야겠고 지용성 비타민은 좀 대표적으로 변질이 좀 잘 돼요. 참기름 뭐 이런 거 다 변질 잘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소량만 구매하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것이 어린이용 비타민 D가요. 드셔보신 적 없으시죠? 없어요. 저는 이제 애들을 키웠으니까 네. 이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네. 상당히 맛있어요. 맛까지 있어요? 상당히 네. 맛있고 조그매요.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애들이 먹기가 참 좋습니다. 젤리 같은 느낌도 있고 예. 그런데 이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누적되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타민 D 두시고 네. 부모님께서 늘 하나씩만 제공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D 섭취하실 때 섭취율을 높이는 방법 알려드리자면요. 네. 지용성. 기름에 녹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복용하시지 그러니까 공복에 섭취하시면 별로 흡수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식사 먹고 이렇게 먹여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식사와 함께 네. 드시라. 이 뭐 아이들의 뇌 발달을 위해서 이렇게 비타민 D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밖에 뭐 아이와 하는 이런 상호작용 같은 다른 노력들도 중요하잖아요. 뭐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 D만으로 뇌 발달이 될 리는 만무하죠. 뭐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는 네. 않고 뇌 발달은 기본적으로 경험과 그리고 중요한 학습을 통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상호작용하고 직접적으로 만져보고 탐구하고 뛰어다니면서 신체 이용하고 또 공부하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배워나가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 이런 영양 보충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 뇌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뇌가 생각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T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 뭐 글루타메이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의 발현이 제대로 되려면 양질의 영양분 섭취가 필요하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타민 D이기 때문에 뇌 발달이 있어서 비타민 D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D만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네.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SNS 이렇게 그래서 오늘부터 비타민 D 검색하시면은요 알고리즘 때문에 비타민 D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정보가 뜨는데 네. 공포 마케팅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이가 영유아 때 좀 발달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느리다면 그 부모가 느끼는 초조감과 불안감을 이용한 공포 마케팅으로 비타민 D가 이용하는 경우를 실제로 어제도 보았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어떤 물질이 결핍이 돼서 아직까지 뭐
자폐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밝혀진 바가 아직 없습니다. 네. 비타민 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발달이 느리다고 해서 이것을 과량 뭐 복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옳지 않다는 점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비타민 D가 우리 뇌 발달, 아이들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는 순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223님, 저희 집 아이가 이제 2살인데 아침 공복, 유산균, 비타민 한 알에 2,000짜리 일주일에 1회 오메가 등을 매일 먹이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먹여도 괜찮은 건가요? 아내분과 이것 때문에 많이 다투신대요. 네. 예, 그래서 그 지용성 비타민은 권장 용량 반드시 지켜주셔야 이제 누적되지가 않은데 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아내분께서 좀 고려를 하셨나 봐요. 네. 오메가3가 대표적인 지용성인데요. 지용성인 오메가3 아니면 비타민 뭐 D도 마찬가지고요. 주사제도 좀 나올 때가 있고 이러는데 네. 주사제가 한 3개월 간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뭐 보면은 비타민 D도 고용량을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들도 나옵니다. 아. 그래서 많이 만약에 고용량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누적되지 않도록 조금 텀을 기간을 좀 네.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유산균은 보통은 이제 아이들의 뇌 건강에는 분명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긴 하고 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용 비타민이랄지라도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그 권장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 네. 과량이 안 되도록 나이별로 그 권장량을 다 확인해 보시고 투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2893님, 8개월 된 손자가 토실토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요즘은 오후에 산책 나가는데 너무 더워서 이 산책을 해서 비타민 D 흡수하는 게 뭐 충분한지 괜찮은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내용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하자면 네. 10시부터 3시까지 특히 4월에서 11월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해당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비타민 뭐 하루에 뭐 30분 적어도 이상을 충분히 쪼여 주시면 비타민 D가 조금 잘 합성이 될 수 있다고 신체적으로 네.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 나갈 때 그 거의 벗겨 놓다시피 유럽인들 보시면은 네. 막 광장 이런 데서 거의 헐벗고 누워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흡수를 하지 않으면 옷으로 가려져 있지.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모차에 앞에 선쉐이드 내려가 네, 있지. 네. 애들도 선글라스도 끼우시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흡수율이 많이 낮아져요. 특히 더군다나 이제 모유를 아직까지 먹고 있다면 네. 비타민 D를 조금 보완하는 것을 같이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아까 뭐 음식이나 보충제로 네. 보충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김순희님, 비타민 D 몇 살부터 먹여야 되는지요? 성분에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 또 팁을 달라고 하시네요. 네, 몇 살부터는 사실 이제 이 필수 비타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계속 신경을 써주시는 것은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래서 6개월 이후부터 비타민이 나와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러고 성분에 대해서는 비타민은 크게 비타민 D는 D2, D3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D2는 식물성 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비건이 아니다. 이렇다면은 보통 D3가 포함된 제품으로 해서 그 권장 용량을 넘지 않게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세까지는 600IU, 그다음에 400IU, 그리고 네. 2세까지는 600IU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세는 1000, 2세는 2000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문자 상담까지 해서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이 세모정에서 추천하고 싶은 코너를 청취자분들께 문자로 받아보고 있는데, 이야, 목공소 코너 인기가 상당합니다. 0135님. 목요일 목공소 코너 너무 좋아합니다. 문화생활 정보를 쉽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팍팍한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셨고요. 예. 1892님 안영수 대표님이
이 스포일러를 할 듯 말 듯 줄타기 하면서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다이나믹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다고.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이 사랑은 비를 타고 뮤지컬 예. 아내랑 봤는데 아내가 굉장히 만족해했다. 점수를 땄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뭐 2275님, 7152님, 목공소 팬입니다. 안영수 대표님 목소리에 애교 있고 가족들에게도 잘해주실 것 같아요. 막 별의별 정말 칭찬과 추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야, 감사의 한 말씀 또 해주셔야죠. 가족들에게 잘해줄 것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 공연의 매력이 그런 겁니다. 예상한 대로 보여지지 않는 거. 전 반전이 있는 사람. 우리 청취자분들도 뭔가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편안함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 요즘 연일 이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진짜 네. 지친다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것 같은데 시원한 공연장 가서 휴식 좀 취하고 싶거든요. 예. 오늘 어떤 공연 가져오셨을까요? 딱 지금 시기에 봐야지만 하는 공연 갖고 왔습니다. 그 공연의 분위기부터 네. 무대 장치 그리고 소재 네. 뭐 딱 이런 날씨에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은 공연. 네. 바로 연극 렛민이라는 작품을 갖고 왔거든요. 오. 예. 렛민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 프로그램 이름으로 네. 들은 적이 있어서 좀 익숙한데요. 네. 렛민의 그 렛민은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렛과 민이 이제 한자죠. 아하. 네, 근데 이거 렛민은 영어. 네. 렛민 나에게 들어와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거군요. 전혀요. 예. 네, 전혀요. 네. 하지만 뭐 어떻게든 그 제목이 좀 낯설지 않다는 건 뭐 마케팅 차원에선 나쁘지 않은 그렇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예상하셔서 보러 가신 분들 이렇게 시원하게 딱 얼굴이 바뀌는 것도 좋지만 네. 공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좀 바뀌는 것도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이 작품 사실 그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 프로그램 때문도 있지만 네. 사실 영화로 만들어졌던 작품이거든요. 원래는 소설이 원작이고. 네. 소설과 네, 영화. 네. 네. 근데 이게 2008년인가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영화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좀 마니아층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 OTT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참고로 이 영화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공연 소식을 듣고 공연을 보셨다가 팬이 되신 분들도 꽤 계시고 네. 공연으로 먼저 보신 다음에 영화가 있다고 하시면서 영화 찾아봤다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둘 다 수작이라는 의미겠네요. 네, 예. 굉장히 그 영화가 잘 만들어졌었고 공연이 나중이니까. 네네. 근데 이 공연을 만든 사람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연출과 안무나 이런 분들이 음악도 그렇고 이 무대화를 너무너무 멋있게 잘 시키셨어요. 네. 네, 그래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연 보고 실망감이 별로 없게 네, 이런 피드백을 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네. 이번에 참여하는 배우 중에 이제 지현준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네. 이분은 방송국 PD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설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다 해갖고 PD를 때려치고 배우에 도전해서 배우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야, 멋지시네. 네, 하데스타운이라는 뮤지컬도 했고 연극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네. 근데 이분도 영화를 먼저 알고 있다가 이 작품 하게 돼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공연의 매력이 완전 다르게 대단한 수작이라고 저한테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정리하자면 렛민 그 영화 덕분에 낯설지 않는 제목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그리고 소설이었던 작품을 연극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연극은 그럼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그 원작은 처음 만들어진 거는 스코틀랜드에서 그 2013년에 만들어졌었고요. 네. 스코틀랜드의 국립극단에서 제작이 된 작품인데 그해 6월에 초연하고 반응이 좋아서 11월에 공연했는데 싹 매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소문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그 다음에 2014년 15년에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공연을 하고 성공적으로 공연이 된 다음에 이제 뉴욕으로 확장하고 굉장히 빠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 투어를 돌기 시작하다가 지난 2016년에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초연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하, 그때 이제 초연되었을 때 그때 그 완전 연극 그 레플리카 버전으로 우리나라에 공연이 됐었거든요. 네. 이게 레플리카. 레플리카 버전에 대해서 사실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레플리카. 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 공연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올 때 라이선스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계약을 뭐 다 비슷한 형태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연은 경우가 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그 대본이랑 음악만 사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창작진들이 무대나 의상이나 분장이나 연출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런 공연들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 레플리카 버전에서 외국에 있는 공연을 그대로 모든 네, 무대 의상 이런 거 싹 다 사갖고 와서 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제작도 못하고 그 나라에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갖고 와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대로 옮겨서 네. 하는 거네요. 그 포스터 찍는 것조차도 배우가 어느 정도 몸을 돌리고 찍어야 되는지까지도 원작 갖고 있는 프로덕션에 컨펌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렛민 역시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작품을 처음에 만드셨던 분들이 이 작품의 그 모든 메시지를 씬 하나하나에 다 나름의 의미를 집어넣는데 그 나름의 해석으로 2025년이라고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새로운 해석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는 싫다. 네네. 정확히 해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잘 관리된 프로덕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관리된 또는 굉장히 좀 깐깐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프로덕션이라고 느껴지는데. 네, 그 방송용 용어로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빡빡한 거죠. 빡빡 정도는 너무 빡빡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을 보면은 왜 저렇게까지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공연은 우리나라의 창작진들의 의견을 담아서 새로 창작해낸 씬들이 많은 공연이 우리나라 정서에 더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렛민은 좀 그런 공연보다는 원작 그 프로덕션에 그대로 잘 따라야지만 그 맛이 나는 그런 공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2016년에 들어와서 초연된 작품인 거죠.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박소담이라는 우리 기생충에 나왔던 그 배우가 직접 오디션을 봐서 여기에 캐스팅이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안타까웠었던 역사도 있습니다. 2016년에 초연되고 나서 공연의 반응이 좋아서 2020년에 재연을 준비해서 배우 캐스팅 다 하고 포스터 다 찍고 연습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연이 취소된 다음에 어찌저찌 하다가 드디어 2025년에 9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재연을 얼마 전에 7월 3일 날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이제 재연으로 만나게 된 거죠. 야,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돌아서 온 작품이네요. 귀한 작품이네요. 덕분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제 몇 가지 생겼는데 중간에 한번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사면인데 재연처럼 만들어진 공연이라서 이 남자 주인공 역할이 10대 소년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했었던 안승균 배우가 2020년에 한번 했으면은 거쳐왔을 텐데 이번에 하는 바람에 20대였을 당시에 10대 역할을 연기했는데 지금 이제 32세가 돼서 10대 역할을 연기하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직은 지금은 이 본인의 연기 실력으로 충분히 10대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0년에 재연 당시에 데뷔를 하게 된 여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권슬아 배우라고. 근데 그 배우가 이제 데뷔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가 취소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다시 오디션을 봐서 또 된 거죠. 다시 오디션을 봤는데 다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뷔 작품이었는데 5년간의 경험이 그 사이에 쌓인 상태에서 이번 무대를 하게 됐는데 제가 7월 3일 날 공연을 봤는데 이 권슬아 배우와 안승균 배우 공연을 봤더니 약간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다르고 배우들도 좀 굉장히 감격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7월 3일 그 공연이 그러니까 이번 시즌 첫 공연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좀 생생한 후기를 좀 들을 수 있겠네요. 공연 후기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딱 놓친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그 원스라는 뮤지컬로 상을 받았던 존 티파니라는 연출과 이 존 티파니랑 합을 이뤄서 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안무가 스티브 호겟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둘이 같이 작품을 만들어서 토니상 8개 부문, 몰리비에상 2개 부문 이런 상들을 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점에 있을 때 만든 작품이 이 렛민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게. 그렇군요. 그래서 빡빡할 수밖에 없네요. 무대에서 보면은 배우들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술을 몰라도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렵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하고 멋있게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악도 아이슬란드 출신의 천재 싱어송라이터라고 불려지는 올라프 아르날즈라는 분이 음악을 전체를 다 담당해서 음악이랑 어우러지는 이 장면의 어떤 그 느낌도 굉장히 좀 멋지다. 그 공연 느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노래를 그래서 한 곡 듣고 가고 싶은데 네네네. 시간이 없는데 노래가 길어요. 네, 1절만이라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좀 짧게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올드 스킨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here the woods would wear the wafting sounds of sea, rose an oath in search for something more to be, still hard for me. Treading lightly, tightly, shedding its old skin, leaving trails at night for light to bring chagrin, while air grows thin. Wailing winds, alarming feathers it have dressed, surrounding what's left inside its chest. We choose you. Roaring lungs, his oath becomes to flight past trees. 네, 연극 렛민 도입부에 들어간 올드 스킨 함께 들어봤습니다. 연극의 그 분위기를 살짝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예, 이 음악이 공연의 이제 초반에 나오거든요. 네. 이 음악이 나오고 제가 이제 그 관람 후기를 말씀을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이 공연장이 국립극장 해오른 극장이에요. 네. 근데 이 작품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극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연장에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네. 무대가 딱 보이는데 무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바닥에 눈이 적당히 쌓여 있어요. 일단 이 여름에 들어갔는데 눈이 쌓여 있다. 보는 것만으로도 네, 시원하네요. 그걸로도 네. 근데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드는 저녁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무대고 네. 그리고 그 자작나무 숲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스산해 보이고 그러겠네요. 네. 뭐 이렇게 그리고 이 배우들이 가끔 가다가 한 명씩 지나다녀요. 공연이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인데 네. 거기 이제 자작나무 숲을 돌아다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공연을 다 보고 나서 탁 나오면 국립극장 해오른극장 거기가 이제 남산 중턱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산이랑 이게 산세가 좀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 공연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방금 들으셨던 이 음악이 싹 흘러나오면서 공연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이 공연이 정상적으로 시작될 때가 되면 밖이 35도 정도 되는 대단한 더위가 있다는 걸 살짝 잊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연이 딱 시작됩니다. 그 안에 이렇게 온전히 빠져들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 분위기에 착 심취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공연이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연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의문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니 갑자기 소녀 얘기했다가 뭐 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살인 사건인데 그 시체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간 형태의 이제 기이한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진 마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을에는 오스카라는 외로운 소년이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대 소년.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의 부모님은 서로 떨어져서 살고 있고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 거예요. 네.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원하는 걸 얘기하는데 막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부모 사이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오스카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런 오스카가 그 기이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어떤 소녀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이 소녀는 일라이라는 소녀인데 생각보다 남들보다 훨씬 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고 남들이랑은 다른 묘한 좀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고 추운데도 분위기 자체가 좀 이상해 보이고 그 친구한테는 좀 이상한 냄새까지 좀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그 일라이라는 소녀를 보호하고 있는 하칸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네. 나이가 꽤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한 60대 정도 돼 보이는 예. 이 하칸은 일라이라는 이 소녀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가 배경이거든요. 살인 사건이 일어난 마을 그리고 일라이와 오스카라는 소년 네. 그리고 일라이를 보호해주는 하칸이라는 사람. 네. 요것까지만 알고 가셔서 보셔도 되는데 네. 영화가 워낙 유명하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조금 더가 아니라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예. 극 중에 나오는 일라이는 네. 사람이 아닙니다. 뱀파이어입니다. 아, 그래서 분위기가 달랐군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도 늙지 않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일라이를 보호하고 있는 하칸과 일라이를 우연히 만난 오스카는 필멸이라고 하죠. 네. 그냥 보통 인간인 겁니다. 네. 자, 이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오스카라는 소년 앞에 반드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일라이라는 일라이. 훨씬 더 외로운 삶을 산 소녀가 만나게 되는 거고 네. 이 외로운 소년과 외로운 소녀가 서로를 구원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네. 공연의 분위기나 공연의 느낌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뭔가 시원하면서 무서우면서 재밌을 것 같은 공연인데 오늘 네. 공연 소식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 하나만 짧게 제가 최근에 봤었던 연극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수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1등이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모바일 치킨과 커피 쿠폰 당첨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